여러분께 아주 현실적이고 조금은 뼈아픈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이 매달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쪼개가지고 동네 은행에 저축한 그 피 같은 돈,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보통은 당연히 내가 예금한 은행이 우리 동네 소상공인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지역 발전에 쓰이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요, 당신의 그 예금이 당신의 동네를 발전시키는 대신에 서울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올리는 대출금으로 쓰인다면, 아니면 수도권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고스란히 흘러들어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진짜 상상만 해도 약간 허탈해지는 이야기네요. 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아주 차가운 현실이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즘 지역 소멸이라는 단어 뉴스에서 진짜 지겹도록 듣잖아요. 맞아요. 매일 나오죠.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 일자리가 없어서 그렇다. 네, 여러 분석이 나오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바로 돈의 흐름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각종 연구 보고서와 공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자본이 도대체 어떤 기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중앙으로 쫙 빨려 들어가는지 그 현실을 진단해 볼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문제 제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들도 들여다볼 텐데요. 김영록 전남지사 측에서 제안한 균형발전기금이나 민영배 의원이 제안한 지역공공은행 같은 아주 굵직한 아이디어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특정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저희는 진보나 보수 혹은 특정 정치인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중립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렌즈는 다 빼버리고요. 이 제안들이 하나의 금융 메커니즘으로서 과연 수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 구조 자체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공된 데이터랑 금융 시스템의 작동 원리 그 자체만 탐구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미션은 이 제도들이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날지, 현재 집계된 공공 데이터와 예산 규모를 바탕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돌려보는 겁니다. 자금의 수집부터 분석, 그리고 결과 측정까지 이 3단계로 실제 사례에 대입해서 아주 생생하게 시뮬레이션 해드릴게요. 좋습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일단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면 지방생산 본사 결산이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 30대 그룹 중 무려 27곳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서 지방에 있는 거대한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지역 노동자들이 밤낮으로 땀 흘려서 가치를 생산하잖아요. 네,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 막대한 수익은 지역에 머물지 않습니다. 배당금이나 본사의 자금관리 시스템을 타고 눈 깜짝할 사이에 서울 본사 계좌로 싹 올라가 버리는 거죠. 거대한 빨대를 꽂아놓고 지역의 불을 중앙으로 쭉쭉 빨아들이는 이른바 빨대 효과입니다. 돈을 버는 곳이랑 그 돈이 쌓이는 곳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은행권 데이터는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현상이 금융지표로도 나타납니까? 훨씬 더 노골적으로 나타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은행 등의 공공 데이터를 보면요. 서울이 전국 지역 내 총생산, 즉 GR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 정도에 불과합니다. 22%요? 네. 그런데 금융기관에 쌓인 돈, 즉 수신 비중은 무려 54.6%에 달하고요. 여심, 그러니까 대출 비중은 41.7%입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금융자원이 서울로 아주 기형적으로 쏠려 있는 것이죠. 와, 쏠림 현상이 엄청나네요. 수도권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예금의 71.6%, 대출의 68.2%가 집중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경제 규모는 5분의 1 수준인데 나라 전체 예금의 절반 이상이 서울에 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매년 얼마나 많은 돈이 지방에서 서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까?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충청, 동남, 호남 등 5개 주요 지방 권역에서 매년 외부로 순유출되는 자금이 약 104조 2,880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104조 원이요? 네, 각 권역 GRDP 평균의 8.5%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반대로 서울로는 매년 93조 원의 자금이 순유입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게 왜 단순히 거시경된 뉴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인지 보셔야 합니다. 과거 90년대 후반 외환위기 때 지역 기반 지방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흡수 합병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 결과로 지금 동네 은행들은 거의 다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은행들의 지점일 뿐이거든요. 지역 지점들의 자금이 마른다는 건 결국 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한정된 자본을 가장 수익성이 높고 안전한 곳에 굴려야 하니까요. 그게 바로 끝없이 오르는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시장이나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겁니다. 결국 내가 사는 동네의 빵집 사장님이나 혁신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 대표가 돈을 빌려려면 서울 기준의 깐깐인 심사에 밀려서 거절당하거나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투자가 없으니 일자리도 안 생기고 청년들은 또 서울로 떠나는 악순환. 지역 소멸의 진짜 범인은 인구 감소 이전에 돈줄이 말라버린 것이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출처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 유입이 정체된 지역은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결과적으로 지방의 가난이 수도권의 풍요를 뒷받침하는 씁쓸한 구조, 이걸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오케이. 문제의 심각성은 확실히 알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그럼 이 출혈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자료에 등장하는 두 가지 핵심 대안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아까 언급한 균형발전기금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나요? 이 모델은 행정적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기금의 성격이 결과의 평등에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의 평등이요? 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된다고 가정했을 때 매년 각각 500억 원씩을 출연해서 10년간 총 1조 원의 메머드급 예산을 조성하자는 아이디어죠. 세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모아서 낙후 지역에 직접 꽂아주는 신속한 보상 기제입니다. 인프라 확충이나 소상공인 이자 지원, 신산업 부지 확보 같은 데 바로 쓰는 거군요. 네. 이전 지출의 성격을 띠는 거죠. 쉽게 말해 아주 크고 튼튼한 금고를 만들어서 그 돈으로 지역의 찢어진 상처를 빠르게 꿰매고 영양제를 직접 놔주는 방식이네요. 직관적이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안인 지역 공공은행은 결이 좀 다른가요? 상당히 다릅니다. 지역 공공은행은 지자체가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자립형 은행 모델입니다. 지자체의 유효 자금인 시금고 예치금과 지역 주민들의 예금을 기반으로 하죠.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진짜 은행이네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요. 이 모델은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대출을 통해 직접 통화를 창출하는 신용 창조의 기능을 갖게 됩니다. 이건 화폐 민주주의의 실현이라고도 볼 수 있죠. 잠시만요. 신용 창조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시중은행들이 외면하는 소상공인이나 해상풍력 같은 지역 신산업에 저렴한 이자로 투자해서 자본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정확합니다. 지역에서 번 돈이 지역에만 돌게 만드는 자생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제 두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 명확해지네요. 제가 알기 쉽게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기금이 세금을 통해서 타오르는 이전 지출, 즉 연료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 공공은행은 신용을 창출하는 자가 증식적 구조, 그러니까 강력한 엔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연료와 엔진.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융합되어야 할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민간은행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힘든데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은행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부실 경영이나 정치적 개입 같은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100년 넘게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노스다코타주 공공은행, BND입니다. 100년이요? 정말 대단하네요. 비결이 뭡니까? BND의 가장 큰 특징은 시중은행과 경쟁하지 않고 협력하는 은행의 은행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역의 작은 커뮤니티 민간은행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대출이 있을 때 BND가 뒤에서 자금을 대주거나 보증을 서주는 파트너십 구조죠. 일선에서 직접 영업을 뛰는 게 아니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거군요. 네. 게다가
화려한 본사 건물이나 막대한 마케팅 비용, 임원들의 거액 보너스 같은 게 없습니다. 여기서 아낀 비용은 전부 지역 주민과 기업들을 위한 금리 인하 혜택으로 돌아갑니다. 성과는 좀 어땠나요? 설립 이후 28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고요. 그중 16억 달러 이상을 주정부 일반 예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을 그만큼 줄여준 거죠.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노스다코타주가 미국 내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도록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이 BND 모델에서 우리가 벤치마킹할 만한 구체적인 시스템이 있나요? 네, 바로 페이스 프로그램입니다. 이자 차익 보전 시스템인데요. 공공은행과 지자체가 협력해서 시장 금리 대비 최대 5%포인트의 이자를 대신 내주는 혁신적인 시스템입니다. 공공예산 1달러로 민간 자본 2.6달러를 끌어오는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를 증명했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복잡한 제도를 직관적으로 확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부터 가상 시나리오를 하나 돌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파트죠. 전라남도 군 단위 지역에서 유자차 가공 공장을 운영하시는 가상의 인물 박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실제 노스다코타의 페이스 프로그램 데이터를 한국의 예산 구조에 대입해서 설계한 겁니다. 자, 첫 번째 1단계 수집부터 가보겠습니다. 상황 설정을 먼저 해보죠. 박 사장님은 공장 자동화와 청년 고용을 위해서 5억 원의 대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존 시중 대형 은행에서는 수익성이 낮다, 담보가 부족하다며 거절하거나 8%의 고금리를 요구합니다. 네, 현실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이때 자원 수집 세팅이 들어갑니다. 광주와 전남 통합으로 연 1,000억 원 규모의 균형 발전 기금이 수집되었습니다. 아주 든든한 연료가 모인 거죠. 동시에 지역 공공요금을 수집한 전남 공공은행, 가칭 JND가 설립된 상황을 가정합니다. 새로운 엔진이 장착된 겁니다. 자, 그럼 2단계 분석과 설계로 넘어갑니다. JMD가 설립됐으니 박 사장님이 다시 대출을 신청하겠죠? 맞습니다. 지역 민간은행인 광주은행이 주관을 하고 전남공공은행 JND가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부동산 담보만 보는 게 아니라 박 사장님의 사업 가치를 분석합니다. 유자농가에서 농산물을 수매하고 지역 청년을 고용하는 그 진짜 가치를요. 가치 분석이 끝났으니 이제 BND의 페이스 모델을 적용해서 금융 구조를 설계하겠네요. 원래 시장 금리는 7%라고 가정해보죠. 네, 여기서 아까 수집해둔 균형발전기금, 즉 연료를 공공은행에 2차 보전, 즉 엔진 재원으로 투입합니다. 기금이 이자의 5%포인트를 대신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딱 설계하는 거죠. 드디어 마지막 3단계 측정입니다.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볼 시간이죠. 5억 원을 7%로 빌리면 원래 1년에 이자만 3,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소상공인에겐 엄청난 부담이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박 사장님이 부담하는 금리는 단 2%로 하락합니다. 연간 이자 부담이 1,000만 원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무려 2,500만 원의 절감 효과가 측정됐습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놀라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박 사장님은 절감한 2,500만 원으로 계획했던 직업 청년 1명을 추가 고용합니다. 와, 일자리가 생겼네요. 공장이 잘 돌아가니 주변 유자농가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박 사장님이 번 돈은 서울 강남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다시 전남공공은행 JNGS에 예금으로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은 다른 동네 소상공인을 위한 재원으로 또 쓰이게 되죠. 지역예금이 동네 소상공인의 웃음으로 돌아오는 아주 완벽한 선순환의 숫자를 증명해냈네요. 이 제도의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피부로 확 와닿습니다. 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지역 소멸을 막연한 자연재해처럼 여기지만 사실 이건 자금 흐름의 룰이 잘못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는 명백한 증거죠. 룰 메이커들이 움직여야 할 때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결합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금을 확충해서 2차 보전을 들리고요. 중기적으로는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지자체 예산을 지역은행에 강제 예치하도록 제도를 혁신하는 겁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심층적으로 다룬 이 이야기가 자칫 딱딱한 금융공학이나 정책토론 정도로만 들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담소의 끝내기 전에 당신의 삶으로 화제를 한 번만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동네 은행의 대출 프로그램이나 지자체의 막대한 자금이 지금 어디에 예치되어 있는지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시길 권유합니다.
금융분권이 곧 여러분 지역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점을 꼭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돈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진정한 지역 살리기는 불가능하니까요. 자,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 머릿속을 맴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만약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이 각자의 공공은행이라는 강력한 금융 엔진에 갖게 되어서 더 이상 서울의 자본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네요. 수도권 중심의 그 견고한 권력 구조와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지각 변동을 겪게 될까요? 어쩌면 진정한 지역 균형 발전은 복잡한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예금 통장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이 묵직한 가능성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돈의 방향이 곧 미래의 방향이니까요. 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으로 새로운 인사이트 정보를 받아보세요.